여보 나야. 내 남편. 목소리마저 쉬어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었다. 20년 전 그 사람. 기억은 언제나 그 음식점에서 시작된다. 청솔가든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았다. 서울 외곽 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넓은 정원과 한옥 스타일의 건물, 그리고 늘 손님들로 가득했던 홀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삼겹살 굽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다.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들의 웃음소리와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모든 소음이 행복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는 주방과 계산대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 딸은 대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그 무렵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있었다. 김민지라는 25살 여자였는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며 우리 가게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사장님, 요즘은 다 전산으로 해야 해요. 손으로 장부 쓰는 건 너무 구식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늘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나는 계산대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리를 하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 남편의 셔츠 소매가 평소보다 높이 걷혀 있었고 그녀의 머리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가 나에게 인사를 하며 지나갔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녀 뒤를 따라왔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가게에선 늘 마늘과 기름 냄새만 났는데 남편은 내 시선을 피하며 컵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평소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던 그가 가게에서 라면을 끓이는 건 처음이었다. 배고파서. 그가 간단히 말했지만 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계산대에 손을 올려놓자 그 차갑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그의 옆 얼굴이 번갈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요즘 민지 씨가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똑똑한 애야. 그의 대답은 너무 짧았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그 어색함은 계속됐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칠 후 나는 사무실 서랍에서 우연히 그녀의 명함을 발견했다.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고 뒷면에 뭔가 연필로 쓴 흔적이 있었다.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마워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때부터였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샤워할 때 화장실 문을 꼭 잠그기 시작한 것도, 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기 시작한 것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 찬장문을 여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났다. 아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나는 자꾸만 그녀의 향수 냄새를 떠올렸다. 남편은 여전히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고 나에게도 평소와 다름없이 말을 걸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그냥 일 때문에 바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뭔가 변하고 있다고. 나는 알 수 없는 의심과 불안에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면서 남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가벼운 걸음, 그리고 신발을 벗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아직 안 잤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배고프지 않아? 뭐라도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늦었네. 내가 짧게 대답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면서 시선을 피했다. 그 익숙한 손놀림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손님들이 늦게까지 있었어. 민지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또 그 이름이었다. 요즘 남편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름. 예전에는 그저 직원 하나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가는 동안 나는 그가 벗어놓은 셔츠를 주워들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우리 집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다. 며칠 뒤 나는 남편의 정장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세탁소에 맡기려던 참이었는데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커피숍 영수증이었다. 아메리카노 2잔. 오후 3시. 그런데 그 시간이면 남편은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정장을 옷장에 걸어두었지만 그 숫자들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메리카노 2잔. 3시. 왜 가게를 비웠을까? 그 다음 주 나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았다. 남편의 지갑에서 떨어진 작은 메모지. 고마웠어요 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여자 글씨였다. 그 작은 하트 모양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의 행동도 변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놓아두었는데 이제는 항상 뒤집어 놓거나 본인이 가져갔다. 샤워 후에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머리에 젤까지 발랐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일찍 왔네. 내가 말하자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다. 민지가 먼저 가라고 해서. 또 민지. 나는 국자를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친구가 참 배려가 깊구나. 내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말이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왔다. 그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그 냄새는 우리 집의 된장찌개 냄새, 김치 냄새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가게에 가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지가 사무실에서 나와 내 앞에 섰다. 평소와 다르게 당당한 표정이었다. 사모님,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언제 이혼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똑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다. 뭐라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저는 사장님과 새 출발을 하고 싶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그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늦은 귀가 영수증들, 그 메모지, 향수 냄새, 그리고 남편의 변한 태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라는 여자가 뭐길래. 그 순간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을 기다렸다. 아이들이 모두 방에 들어간 후였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내가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지가 나한테 이혼 얘기를 했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거실의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나?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미안해서 되는 일이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결혼 생활, 시부모님 모심, 제사 준비, 아이들 키우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건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지는 달라. 남편이 그녀를 감싸는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다. 뭐가 달라? 젊어서? 예뻐서? 그런 게 아니야. 민지는 나를 이해해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줘. 그럼 나는? 내가 당신을 이해 안 했어? 당신 꿈을 막았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랑은 끝났어. 민지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사람이야. 남편이 말했다. 너무 태연하게. 그때 첫째 딸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딸이 복도로 뛰어나오더니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진동시켰다. 둘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꽝 닫았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얇은 방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막내만 거실로 나와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언니들은 왜 울어요?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의 잠든 옆모습을 보니 낯설었다. 20년을 함께 잔 사람인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코를 고는 소리마저 귀에 거슬렸다. 내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는 억울함이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렸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내 친정 돈까지 보태주며 응원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 며칠 후 첫째는 친구 집에서 머물겠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아빠랑 같은 집에 있기 싫어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배 안 고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가끔 화장실에 갈 때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막내만 내 곁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평소 같으면 떼를 쓰며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내 표정만 살폈다. 저녁 식탁은 을씨년스러웠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차려놓은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갔고 김치 국물이 밥그릇 가장자리에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밥을 차려놓고도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김치를 집으려다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냉장고가 왱왱거리는 소리도 평소보다 시끄럽게 느껴졌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남남처럼 지내게 됐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갔고 남편은 가게에 있었다. 아니, 가게에 있다고 했지만 정말 거기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했다. 가구도 벽지도 커튼도 모두 그대로인데 뭔가 다른 공간 같았다. 마치 내가 아는 집이 아닌 것 같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부러웠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목적지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습관처럼 4사람분을 준비하다가 멈췄다. 과연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을까? 첫째는 언제 돌아올까? 둘째는 방에서 나올까? 그래도 나는 계속 밥을 지었다. 내 두 손은 여전히 밥을 짓고 있는데 그 밥을 먹을 가족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쌀을 씻으면서 찬물의 차가움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차가움을 느끼며 나는 깨달았다. 가정이라 믿었던 둥지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대야 한단 말인가. 새벽 4시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남편이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밤을 새운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이 소파에서 자는 소리, 옷 벗는 소리, 그리고 길고 깊은 한숨 소리까지 모두 들렸다. 이제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늦어서 미안해라는 말도 일이 있었어라는 거짓말도 없었다. 그냥 들어와서 소파에 누울 뿐이었다. 집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진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3번은 됐다. 때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아이들이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일이 바쁘시나 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남편 몫의 밥이 그대로 굳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따뜻하게 데워두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서 파리 한 마리가 그 위를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서글펐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김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말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내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것 같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지내죠. 뭐?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제 시내에서 사장님을 봤는데요. 내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이 조금 기울어졌다. 젊은 여자분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손을 잡고 걸어가시던데. 김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계속 망설이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 직원일 거예요. 내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벌써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사장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쇼핑백도 여러 개 들고 계시던데 둘이 모텔 앞에서 김아주머니가 말을 멈췄다. 내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사모님,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친근하게 행동하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다리는 후들거렸다. 우유를 사러 나간 것도 잊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쇼핑백, 팔짱, 모텔.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 빨래 건조대에 걸린 남편의 와이셔츠를 보니 눈물이 났다. 그 와이셔츠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빨아서 다려주었는데 이제는 그 옷을 입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있다니.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예전에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남편과 나누는 대화 소리로 늘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와 냉장고 왱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다. 이번에는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났다. 그리고 목덜미에 뭔가 붉은 자국이 있었다. 립스틱 자국이었다. 내 손이 떨렸지만 침묵을 지켰다.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서 가게에 가봤다. 민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가게에 도착하니 민지는 없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에게 물어보니 오늘 휴가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도 없었다.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보는 척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둘이 함께 어디 간 건 아닐까? 김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신혼초가 생각났다. 남편과 내가 함께 이 가게를 꾸미던 때가. 그때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라고 말했었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예전에는 나를 보며 웃던 그 눈빛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지 이야기를 할 때만 눈에 생기가 돌았다. 오후 3시쯤 남편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물었다. 나를 반갑게 맞는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장부 좀 보려고. 그런 건 민지가 다 해. 집에서 쉬지 그래. 민지. 또 그 이름이었다. 민지는 어디 갔는데? 내가 물었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의 셔츠 단추가 하나 잘못 잠겨 있는 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나는 거실로 그를 불렀다. 앉아. 내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남편도 뭔가 느꼈는지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김아주머니가 당신을 봤대.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젊은 여자랑 손잡고 모텔 앞에서.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무슨 소리야? 그 아주머니가 잘못 본 거지. 그럼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새벽 4시에 들어왔잖아. 야근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민지도 어제 휴가였잖아. 둘이 함께 있었던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래, 민지랑 있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왜? 내가 간신히 물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목소리가 커졌다. 민지와 함께 살겠어.
남편이 폭탄 발언을 했다. 뭐라고? 이 집 가게 다 정리하자. 나는 민지와 새 출발을 할 거야. 내 귀를 의심했다. 가정을 해체하겠다는 소리였다. 정신 나갔어? 애들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애들은 성인이 다 됐잖아. 이해할 거야. 이해하라고? 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다는 걸?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때 첫째 딸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딸이 우리를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곧이어 둘째도 나왔고 막내도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엄마, 그만해요. 첫째가 말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해. 우리 버리고. 그 순간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다. 막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빠. 첫째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다고. 첫째가 소리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방 안에서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쾅,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났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딸의 절규하는 소리가 방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둘째는 계속 울고 있었고 막내는 내 치마를 붙잡고 떨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우리가 나쁜 짓 했어요? 막내의 순수한 질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첫째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라며 짐을 쌌다.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다. 방안이 엉망이었다.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인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엄마도 이혼해요. 그런 아빠랑 왜 살아요? 딸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빠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딸의 말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둘째는 그 후로 학교에서 돌아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며칠 뒤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아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성적도 갑자기 많이 떨어졌고요.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선생님의 말에 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상처를 주고 있구나. 막내는 부모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전전했다. 밤에 자다가도 엄마 아빠를 부르며 악몽에 시달렸다. 엄마 아빠가 나 버리고 갔어. 아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자며 재촉했다. 마치 우리가 그의 발목을 잡는 짐덩어리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부엌에 서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4사람분을 하던 습관에 2사람분만 준비하려니 이상했다. 아니, 사실 남편은 요즘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1사람분이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다. 그 떨림 때문에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식어가는 밥 냄새와 김치의 신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다. 바닥에 널브러진 김치를 보면서 나는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통해 전해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2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라며 남편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났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던 그 순간이
신혼 때 남편이 아플 때 간병했던 일,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밤잠을 포기했던 일,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일. 그 모든 헌신의 세월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가게를 시작할 때도 내 친정에서 돈을 빌려다 보탰고 장사가 안 될 때는 함께 걱정하고 고생했다. 명절이면 제사상을 차리느라 며칠 전부터 준비했고 시댁 식구들이 오면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던 그 손길들이,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내가 그동안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냥 참고만 있었을까? 바닥에 엎질러진 김치 국물을 닦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직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청소를 하고 있구나. 며칠 뒤 남편은 집에 더욱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와도 나와 아이들을 피하는 것 같았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이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의 아빠이고 내 인생의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았다.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렸다. 집안 곳곳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수저를 정리하다가 나는 멈췄다. 예전에는 네 벌을 정리했는데 이제는 두 벌만 사용했다. 첫째 것과 남편 것은 그대로 있었다. 먼지가 쌓여가는 그 수저들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다. 우리 가족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마 민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가끔씩 웃음이 새어나왔다. 예전에 나에게 보여주던 그런 웃음이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니 더욱 억울하고 분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 때문에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막내가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켰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보던 그 자리에 이제는 아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퍼졌다. 나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내야겠다. 조정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삶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똑딱, 똑딱.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차가운 방에서 숫자와 목록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산분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준비해온 목록이 하나씩 읽혀졌다. 청솔가 든 본 건물, 주방 설비, 냉장고들, 그리고 손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정원.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모든 것들이 그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서울 외곽개발 예정지 토지 350평을 받으시게 됩니다. 내 귀를 의심했다. 개발 예정지 토지라니. 그 땅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현재는 허허벌판입니다만 향후 개발 계획이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허허벌판.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남편은 번듯한 가게와 모든 시설을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땅떼기 하나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시가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평당 30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350평에 30만 원. 계산해보니 1억이 조금 넘었다.
가게 전체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 조정위원이 도장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잡았다. 그 차가운 플라스틱 손잡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마치 관 뚜껑을 닫는 소리 같았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지면서 현실이 다가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조정실을 나오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방울이 내 어깨를 적셨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허허벌판 땅 하나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당장 팔아봤자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변호사가 내 옆에서 말했다. 그래도 재산 분할로 인정받으신 게 다행입니다. 개발 예정지라고 하니 몇 년 후에는 가치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당장의 현실이 막막했다. 밖으로 나서니 남편이 민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름대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정 결과서를 펼쳐봤다. 서울 외곽개발 예정지 토지 350평. 주소를 보니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그때 첫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땅을 하나 받았어. 땅이요? 어떤 땅이요? 아직 개발 안 된 땅인데 나중에 개발될 예정이래. 딸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첫째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아직 20살도 안 된 아이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 땅을 직접 보러 갔다. 지하철 마지막 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또 한참을 가야 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니 정말 허허벌판이었다. 온통 풀밭과 작은 언덕들 뿐이었다. 여기저기 개발 예정지라고 쓰인 팻말들이 서 있었지만 언제 개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공기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다. 이 땅으로 당장 뭘 할 수 있을까? 농사라도 지어야 하나? 아니면 팔아서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나?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 주말 남편이 민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다. 짐을 싣는 남편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어려 있었다. 반면 우리 가족과 보낸 20년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지가 조수석에 앉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다. 그 자리가 한때 내 자리였는데. 차가 출발하면서 남편이 한번 집 쪽을 돌아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애틋함보다는 해방감이 더 커 보였다. 아이들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진짜 안 돌아와요? 막내의 물음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경제적인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은 없었고 남편이 보내주겠다고 한 양육비도 한 달에 50만 원에 불과했다. 새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둘째가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엄마, 아빠는 갔지만 우리가 있어요.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막내도 어느 날 내게 와서 말했다. 엄마, 슬프면 안 돼요. 엄마가 슬프면 저도 슬퍼져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짠해졌다. 어느 날 집 근처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사모님, 혹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리 솜씨도 좋으시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시잖아요. 새벽에 몇 시간만 와서 반찬 만드는 일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여졌다. 내가 남의 집 일을 해야 한다니. 가게 사장 부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남의 가게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했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만요.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서는 자유시간이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급여는 일당 3만 원 드릴게요. 한 달이면 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9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당장 필요한 돈이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김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가게 장사가 더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첫날 할머니 손님 한 분이 내가 만든 김치를 드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다. 이 김치 누가 담갔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가 담갔습니다. 아이고,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낫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할머니가 동전 몇 개를 팁으로 주셨다. 동전들이 카운터에 떨어지며 내는 딸깍 소리가 내게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김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모님, 정말 잘하세요. 손님들이 벌써 소문내고 다녀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9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손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다. 집에서도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아침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었다. 예전에는 가게 일과 집안일에 치여서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 어느 날 둘째가 학교에서 그림 대회 상을 받아왔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상장을 받아들고 보니 제목이 우리 가족이었다. 그림에는 엄마와 세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는 없었지만 네 사람이 행복해 보였다.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 상장을 냉장고에 붙이며 테이프를 붙이는 작은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민지와 시작한 음식점이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사모님, 남편분이 시작한 그 음식점 말이에요.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네요. 민지 씨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조금은 속 시원한 기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허무한 기분도 들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이제 남편의 일은 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앞길에 집중해야 했다.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하얀 눈이 내린 풍경이 아름다웠다. 아이들이 눈을 맞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첫째가 내게 와서 말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웃으세요. 엄마가 웃으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딸의 말에 내가 정말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다. 막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추워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마셔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내 손에 전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해졌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예전에는 바빠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생겼다. 반찬 가게 일도 보람이 있었다. 손님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철에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꺼내 다시 보았다. 서울 외곽개발 예정지 350평. 아직도 허허벌판일 그 땅이 언젠가는 의미 있는 곳이 될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맑은 겨울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 희망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무너졌지만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섰다. 비록 허허벌판 같은 땅을 받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땅이 훗날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시계 바늘이 20년의 세월을 돌리며 지나갔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둘째는 미술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막내도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김아주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손님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었고 김아주머니는 가게의 절반을 나에게 맡겨주었다. 그 허허벌판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끔 개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언제나 소문으로만 끝났다. 나는 그 땅을 팔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애착이 생겨서 그냥 두었다. 봄에는 야생화가 피고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그 땅이 나름대로 아름다웠다. 가끔 아이들과 함께 가서 도시락을 먹기도 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것은 어느 겨울날이었다. 저녁 뉴스를 보다가 내 귀를 의심했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정부는 오늘 서울 외곽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이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바로 내 땅이 있는 그 지역이었다. 현재 평당 30만 원대에 거래되던 이 지역 토지는 신도시 지정 발표 직후 평당 800만 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평당 800만 원. 350평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28억이 나왔다. 내가 받은 1억짜리 허허벌판이 하루아침에 28억이 된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현실감이 없었다. 그때 첫째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우리 땅이. 딸도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땅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봤다. 맞았다. 서울 외곽 지역 350평. 바로 그 땅이었다. 둘째와 막내도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고생 끝났어요.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울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학비 걱정하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 땅을 사겠다는 업체들이 줄을 섰다는 것이었다.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릴 수 있었다. 결국 평당 1,000만 원의 절반을 팔았다. 175평만 팔았는데도 17억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나머지 175평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돈을 받고 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해 봤다. 첫째가 말했다. 엄마, 이제 반찬 가게 그만두세요.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을 그만두면 뭐라고 살겠니? 김아주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사실 그 일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었다. 대신 아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첫째 결혼 준비금도 넉넉히 줄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현관문을 열어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남편이었다.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옷은 때가 묻어 있었고 손은 갈라져서 상처가 나 있었다.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났다.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이들도 현관으로 나왔다.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를 알아봤지만 막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빠, 둘째가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잘 곳이 없어서. 그 말을 들으니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민지와도 헤어졌고 사업도 망했고 이제는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현관으로 휘몰아쳤다. 그 바람에 남편의 초라한 몰골이 더욱 부각됐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20년 전 그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 우리 가족을 향한 차가운 시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모습. 아이들이 내 표정을 살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따뜻한 국 끓는 냄새가 났다. 밖에 차가운 공기와 대조를 이뤘다. 나는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버린 건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당신은 민지와 새 출발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짐처럼 여겼고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금 와서 도움을 바라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둔탁한 소리가 현관에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20년 전의 끝을 알리는 소리 같았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첫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마음이 무겁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았다. 창밖을 보니 남편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20년 전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 새 출발을 꿈꾸며 우리를 떠났다. 그때의 나는 허허벌판 같은 땅 하나만 받고 절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허허벌판은 수십억 대의 보물이 되었다. 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진심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사람과 가족을 버린 사람의 차이였다. 둘째가 내 팔을 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막내도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을 감쌌다. 거실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밖은 춥고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우리 집안은 따뜻하고 밝았다. 나는 창문으로 다시 밖을 바라봤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남편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며칠 후 나는 남은 175평 땅도 팔았다. 전체적으로 35억을 받았다. 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이 우리 가게 키워주신 거죠. 김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정말 일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할 거예요. 다만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그 일이 내 삶의 의미 중 하나였으니까. 아이들에게는 각자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첫째는 곧 결혼할 예정이었고 둘째와 막내도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이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혼자 예전 그 땅이 있던 곳을 찾아갔다. 이제 그곳은 공사 현장이 되어 있었다.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온통 풀밭이었던 그곳에서 나는 절망했었다. 하지만 그 절망이 결국 희망이 되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공사장의 먼지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꽃향기가 섞여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남편은 20년 전 나를 떠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인생을 산 것은 나였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내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았고 버린다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는 말했다.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해. 첫째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도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거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지킨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을.